부동산이 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전반적인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도 거의 이제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박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 경제학자신데 행정대학원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하고 사실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대학원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네. 교수님 반 정도가 행정 쪽 하시고 반이 이제 정책 쪽 하시는데 정책도 이제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저는 한국 경제, 경제 정책 위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대학원에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책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한국 경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면서 뭐 공포감들이 이제 조성되면서 국민들의 이제 피로감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간에는 뭐 IMF 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현주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은 측면, 또 물가가 높은 측면 이런 것들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이제 위기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계부채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비교해서 가계부채 1위다, GDP 100%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 1분기엔 좀 떨어져서 이제 98% 그래요? 조금 100%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내려왔네요. 네네. 그 이제 주요 원인이 이제 고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주담대 부채이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계부채 문제를 IMF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GDP 100% 넘고 비교한 국가들보다 높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그 질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부채 우리 대부분이 좀 차주들이 신용도가 높은 분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상한 능력 같은 걸 볼 때도 상당히 높고요. 또 소득 대비에 대해서 규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한 20%, 30% 아주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집을 내놓고 팔고 해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모기지 제도이기 때문에 모기지를 은행에서 받아서 또 그걸 다시 유동화시키지 않습니까? 유동화시키다 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파이낸싱이 되는지 잘 모르게 섞여버려서 한번 모기지에서 이런 포크로징 일어나서 집들을 싸게 팔면서 그리고 이제 유동화된 자산까지 문제가 되면서 금융위기가 왔던 경험인데 우리는 그런 과정도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준 거 받고 그게 유동화되는 자산으로 팔리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2008년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사태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가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 47.1%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것 때문에 연금에도 아마 개혁이 지금은 모수 조정에서만 끝나지만 앞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처럼 적립식이 아니고 부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또는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고 일정한 수준의 기금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사실 도입을 해서 상당히 적립하고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국민연금이라는 게 개인 적립식 그 연금처럼 착각하게 해요. 그리고 기금 고갈이라는 그런 또
프레임이 사실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인데 거기에 빠져서 모수 조정 위주로 가는데 더 이상 이제 모수 조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재정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부가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건강보험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의 한 20%를 국가가 재정으로 보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 산업 전환들이 일어날 텐데 뭐 정의로운 전환부터 시작해서 그런 전환에도 굉장한 비용들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노인 빈곤 문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인구적인 변화가 우리보다 10년, 20년 먼저 일어났어요.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채무가 낮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안심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국가 채무가 지금 같은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경제 위기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가계부채나 국가 채무를 가지고서 IMF보다 더하다 경제 위기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동의하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려움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조적인 경제 구조에서는 제조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으로 이행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닥쳤을 때 전환을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증상이 바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고혈압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을 하는 듯이 증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서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국민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의 관심이 잘못 가고 있다.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채무도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재정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 산업계에서 있는 뭐 신재생에너지죠, 아리백, 재생에너지 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제조업 위기 문제, 특히 이제 중국이 우리 저가 상품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중간 단계의 프리미엄 바로 밑에 단계까지 거의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 제조업 위기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많은 저출산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노인 빈곤, 국민연금 문제 이런 것들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문제는 악화될 것이다. 이게 정말 위기인데 이 위기는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거시적인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너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좀 닮아가는 게 아니냐. 뭐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재정 위기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산업계 이제 위기가 이제 닥쳐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슬기롭게 좀 준비가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90년대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0년 잃어버린 30년이 오고 있다는 거는 거시적인 충격, 부동산 문제 이런 이야기만으로 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사실 대규모 부양 정책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안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한 80년대 말까지 어떻게 보면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90년대에 가면서 세계 경제를 리딩하는 섹터가 이른바 IT 섹터, 바이오, 그리고 뭐 인터넷, 콘텐츠, 이른바 혁신 산업들이 세계 경제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산업이 됐어요. 근데 혁신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도전 기업이 들어와서 기득권 기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서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일본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대표 기업 토요타, 소니 아직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셔널 챔피언으로 키웠던 기업들 외에 다른 혁신적인 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혁신적인 기업도 못 들어오고 있고 중국만 하더라도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한 100개가 돼요.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들은 다 신생 회사입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라고는 세계의 큰 자동차 회사가 있었지만 전기차 테슬라가 치고 들어왔죠. 산업에서 새로운 도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또 산업 자체가 바뀌는 그런 큰 변화들이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는 성장을 계속했는데 일본은
그 내셔널 챔피언을 키웠던 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서 결국은 정치의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2000년대 이후에 보면은 뭐 전자 관련된 회사, 자동차 관련 회사, 뭐 하이닉스 몇 개의 산업 큰 회사들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본이 혁신 경제로 전환을 못해서 겪었던 어려움,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일본은 자금 조달을 국내에서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국채가 내국 국내에서 다 소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해외에서 자금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면 정말 어려운 그런 충격이 오면 일본은 장기 침체로 내부에서 자금 조달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97년에는 이른바 외환 위기와 은행 위기가 발생한 쌍둥이 위기다. 금융 위기였죠. 그리고 또 97년과 달리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때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 특수, ICT 특수가 오면서 우리가 덕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위기가 온 다음에 장기 침체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 이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요. 다른 그다지 설득력 없는 이야기들에만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3월 이제 일본이 17년 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드디어 벗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는 이제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금리 정책을 썼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서 양적 완화. 그 당시에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저금리 정책,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양적 완화라는 굉장히 컨벤셔널하지 않은 금융 정책까지 쓰면서 금융 팽창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지금 다시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안 올리고 버티고 있었죠. 근데 버티고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금융과 재정 정책이라는 거시 정책을 거의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재정 적자를 지금 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일본은. 왜냐하면 이미 국가 채무가 한 GDP의 24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예산의 2022년 기준으로 22.6%가 그 국채 이자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이자 지불해서요. 그러면 금리를 1% 올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정말 비정상적인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수 없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엔화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 계속 압박을 받죠. 그런 이제 악순환에 지금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긴 했지만 더 이상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뭐 그 금리 인상 조치 이후에도 그다지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한 게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른 동계에서 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일본 국채를 일본의 우정사업국이 본부, 우리 우체국이죠. 우체국에서 다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우체국 예금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 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예금을 드는 거죠. 그 돈으로 일본 국채를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한계화다 보니까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한 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이 유동성 공급 이유보다 국채를 일본 내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가서 재정 지출도 많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부양을 하려다가 해도 실패하고 지금 그걸 보여줬죠. 그 경제 구조를 안 바꿨으니까요. 경제 구조적인 개혁 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일본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위기가 왔다가
장기 침체에 가면 일본보다 더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제로 금리로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도 이제 읽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닌가. 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뭐 일본이 이제 작년에 반짝 좋았죠. 엔저 때문에 좋았는데 원래 뭐 다시 대부분 예측하기로 일본의 성장률 1%대로 다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저로 해서 누린 효과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다. 왜냐하면 일본의 제품군들을 보면 가격이 싸져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본 제품군들이 가격 경쟁력을 주로 하는 상품군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품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의 경쟁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쪽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이 바짝 그 한번 왔던 그 저금리 효과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일본의 토요타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이 해외 공장들을 많이 지워버렸어요, 이미. 엔화가 내려갔을 때 일본 내에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한 효과라는 것들이 사실 생각하지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러고요. 이 금리를 올렸다는 게 뭐 일본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하고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이 지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거하고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거 괴리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의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주식이 좋다고 해서 우리 같이 소비로 뭐 연결되는 이런 건 뭐 개미 아니군요.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서 돈을 더 쓰고 이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인들은 저축을 많이 하죠 아직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엔화가 급격하게 다시 회복되는 거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리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격차가 유지되면은 이자율 정책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균형은 환율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금 예상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엔화에 투자를 지금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중국 경제 심각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 지금 중국 경제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원래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중국 내에서는 5% 이상 잡고 있고 우리 뭐 한국은행이나 그다음에 서양 기관들은 한 4% 중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 2월 달에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었거든요. 좀 수출도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어서 5%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3월에 또 수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동안의 중국 성장 모형이라는 게 상당히 한계에 지금 도달을 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들을 줘야만 되는 시점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개혁들이 중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과 같이 가느냐라는 문제죠. 상충되는 국면들이 상당히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이 이제 10년 전에 집권했을 때 서방의 전문가들은 그때부터 이야기됐던 중국 경제의 모형을 수용하는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갔었죠. 이건 민영화시킨 것을 다시 국유화시키는 정책들이라든지 뭐 부정부패를 고리로 해서 그런 통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로 쭉 가면서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인 거고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내수도 굉장히 나빠졌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대외적인 중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안 좋아진 측면이 있죠. 참 복잡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장 모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동안에 저가 상품들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중간 단계에
레인지 상품들까지 옮겨가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그 녹색 산업 정책이라는 걸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이런 투자들을 사실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한 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한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앞으로 녹색 경제로 갈 때 중국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반도체 굴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봉쇄해야겠다. 중국의 의존도도 줄이고 중국이 크는 걸 막겠다는 전략이 트럼프도 시작했고 바이든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전략에 가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미중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고 이런 자기들 봉쇄 전략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국내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이제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 그러죠.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2005년 정도쯤 되면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를 특히 이제 투자가 더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 투자가 맞보는데 그때 투자가 무슨 투자냐면은 부동산 투자예요. 네. 이 부동산 버블 문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사실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들이 지금 터져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동산 개발에 사실 땅을 팔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부동산 호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이 나빠지니까 지방 정부 부채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GDP의 76%에 육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자산들, 가계 자산의 60%가 부동산. 그런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투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05년 이후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저축을 해서 부동산 사고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38%. 거의 한 40% 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우리나라도 소비가 굉장히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50%에서 한 55% 정도 되는데 중국은 정말 익셉셔널하게 낮아요. 그럼 소비가 낮다는 말은 저축을 많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 저축이 주로 어디로 들어갔냐? 그전에는 제조업 투자에도 들어갔지만은 2005년 대부분 부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서방 전문가들이 조언할 때 늘 하는 말이 소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작년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소비는 많이 좀 좋아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말 소비가 위축된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일단 놀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 중국에 현재 있는 교수분한테 제가 이런저런 걸 여쭤봤더니 하는 말이 그전에 사람들이 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나빠지니까 그냥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놀러 안 다녔던 것 때문에도 놀러도 다니고 소비가 는다라는 이야기를 한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에 이제 많은 자산들 물린 분들도 많아요. 엄청나게 손해본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소비도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도 이제 소비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문제가 정부 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지출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중국은 성단위 지방 정부가 사실 지출을 넣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 부채가 너무나 심각한 이미 단계에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같이 부자 감세를 하는 게 아니고 서민층 감세를 해서 소비를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들 감세를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시키고 있어서 그 효과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선순환 구조로 가서 중국이 소비 비중이 높아가면서 경제 구조가 바뀌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좀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중국 부동산도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쳤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새로 이게 땅 파는 게 이제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대한 부채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걸 털어낼 것인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건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국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7%가 중국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2022년 기준으로 55%를 중국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간재 수입도 26%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장 넘버원 파트너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한테 사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산업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대체하는 산업들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을 대체하는 측면은 계속 있으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효과들은 약화된다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하고 전기 자동차에서는 중국에게 패권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거는 이제 IRA법에 보조금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칩스 액트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지금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산업들인데 이게 다 걸려 있어요. 반도체는 지금은 좀 떨어져 있죠. 중국이 향후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인데, 이 미중 갈등과 이 공급망 재편이 한편은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중국이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양쪽의 트레이딩 파트너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미국 중심 세계에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서는 미국에 못 팔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배터리 같은 것들, 기본적인 조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관문 리ኳ이어먼트 같은 것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한중 합작 같은 회사들 만들 요인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한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뭐 1960년대부터 뭐 30년간 10%대 이제 유례없는 성장을 좀 겪으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런 관심이 집중된 이유 좀 뭐가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나라가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외국의 언론뿐만이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어떤 그 개발 정책이 성공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런 평가도 좀 많은데요. 이런 유례없는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은 또 뭘까요? 우리가 이제 ODA를 하면서 개도국들 가서 이렇게 한국 성장에 대해서 강의들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도국의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수출 진흥회의를 주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떤 특혜를 기업들에게 줬고 이런 이야기 쭉 해요. 그러면은 개도국 공무원들이 우리도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한국 강사들이 답을 못해요.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가 왜 성장했는지 이유를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년간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박정희 개발 체제라는 게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 실패 문제, 시장 부재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거죠. 60년대, 70년대에 사실 국내에 자본 축적은 없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신인도는 낮았어요. 그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기업들이 직접 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금융 중개 기능을 대신하게 된 거죠. 차관을 빌려오거나 산업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돈 빌려온 걸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산업정책 목표를 주면서 나눠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결합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부 주도 정책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 금융시장이 발전 안 된 시장의 부재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그룹의 구자경 회장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 회사도 만들었다. 수직 계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출 또는 이제 목표에 대해서 가름마 타주기라고 하죠. 기산업하시오 당시는 자동차, 전자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이제 특혜를 주는 정책을 쓴 건데, 그러려고 보니까 중간재 산업이 발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재 산업에 공장을 직접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른바 수직 계열화 하면서 이게 이제 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됐죠. 근데 이 초기에 수직 계열화라는 것이 중간재 시장의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추격형 경제에 굉장히 적중했다는 거예요.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 가용한 자원을 목표에 투입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쫓아가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이때 생겼다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군대식 커맨드 앤 컨트롤이죠. 명령을 주고 통제를 하고 잘하면 보상을 하고 못하면 처벌하는 식의 이런 정책들이 자원을 모빌라이즈해서 빨리빨리 모방해서 쫓아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이제 보상체계인데, 박정희 개발 체계에서는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보상을 줬어요. 많은 개도기 국가들과 박정희 개발 체제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르코스가 1970년대에 박정희 개발 체제를 모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했던 걸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은 성공을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을 때 필리핀 학자들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르코스는 특혜를 친인척하고 친구한테 줬다고. 그걸 우리가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때문에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 관계에 의한 자본주의라는 말이죠. 근데 박정희 같은 경우에 친인척 친구가 아니고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다 몰아줬어요. 근데 수출 잘하는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경쟁적이고 친시장적인 보상 체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잘하고 특혜를 받고 커지려고 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경쟁적이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는 거죠. 경공업에서 단순 중화공업, 그리고 자본 축약적, 그리고 기술 축약적, R&D 축약적, 이런 식의 진화가 97년 이 정도 2000년 초까지 계속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개발 체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들어봐도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적합한 룰 세팅을 잘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쩐지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박정희 개발 체제가 성공을 했는데 왜 지금 작동 안 하느냐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경제가 발전해서 그래요. 저개발 상태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개발 체제였는데 그 결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동이 안 되는 개발 체제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90년쯤 돼서 일본 개발 체제,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그런 체제가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못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실 한 2000년대 97년 경제위기 오기 전까지 작동이 됐다가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위기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2000년대 바꿔야 되는데 중국 특수라든지 ICT 특수 때문에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거품들이 꺼져서 한국 경제 위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2011년부터라도 바꾸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혁신경제, 창조경제 말만 했지 과거 그대로 방식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위기들이 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 부재 문제라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발전하고 중간재 시장 발전했는데 여기에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개입하고 여기에 재벌들이 과도한 수직 계열화 하청을 전속 계약으로 하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이 부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커지고 긍정적인 효과는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추격형 모방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 가야 되죠. 추격형 모방 전략이 혁신 경제하고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혁신 경제에서는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에요. 거기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얼마나 빨리 할지 문제였어요. 근데 혁신형 경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뭐냐면 지금도 발굴 육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발굴 육성 산업 정책 이름으로 가곤 했고 지금은 R&D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굴 육성을 하겠다고 해요. 육성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R&D 이번에 뭐 예산 깎은 것 때문에 크게 한번 난리를 쳤는데 사실 R&D 지출 우리나라 같이 많이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에 GDP 대비 R&D 지출이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높았어요. 만약에 정부가 R&D 지출을 많이 해서 성장을 하면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 R&D 지출 많이 해도 안 되느냐? 관료가 어떤 R&D 자금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가가 가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대박 쓸 것 같으니까 지원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료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근데 꺼림칙해요. 그 말만 듣고 주기에. 그건 뭐냐면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확실한 근거가 뭐냐? 기술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라고 하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지금 남아도는 거예요. 그 정부 출연기관에서 특허 출연한 거에 70%가 10년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장롱 특허예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혁신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걸 바라보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할 사람들을 다 혁신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나무를 썩게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박정희 개발제조 수출자라는 기업에게 보상 체계를 줬는데 박정희가 내세웠던 정치적 레지티머시는 경제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성장을 해서 내가 레지티머시를 획득하겠다는 동기가 있었죠. 그런데 정부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엘리트, 사실상의 파워 엘리트들이 관료에서 사실 재벌로 옮겨가는 거죠. 재벌로 옮겨가다 보니까 한국에 그러면 재벌이 지금은 파워 엘리트가 되는데 정부주도 재벌 중심의 이 전략, 발전 전략, 그리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쭉 성장을 한 이 산업 구조, 이것들을 바꿀 요인이 과연 있느냐? 고도화에 대한 요인,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요인들을 우리 재벌들이 갖고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이해상충이 생겨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되는 혁신 경제로 전환하고 해야 되고 탄소 중립 생각하면 더더구나 녹색 전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의 이해가 그런 전환과 상충되는 지점에 지금 왔다는 거죠. 교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산업군에서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전환, 혁신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좀 쇠퇴하거나 일자리가 조금 없어지는 이런 산업군과 시장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중국에 의해서 제조업 대체 현상이나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포스코에서 철강하는 산업 거의 미래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강 쪽이요? 철강은 거의 쇠퇴할 것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류도 고급 기계류 아닌 이상은 고도화 안 되면은 잡힐 거고요. 사실 우리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 중에서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 배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배터리 부분, 전기차 부분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기계류의 고도화된 기계류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10대 중화공업 산업 거의 다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소라고 해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포스코는 범용재를 만들어요. 어디나 쓰이는 강판을 만드는데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잘했던 게 규모의 경제죠. 그 규모의 경제로 생산을 잘했다는 말은 뭐냐면 시설 설비 투자를 하고 그 설비 투자를 통해서 또 하청들 단가 우려주식을 해서 단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 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중국이 쫓아오고. 포스코 같은 경우엔 중국이 쫓아오는 문제 더하기 뭐가 있냐면은 탄소 중립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나 미국은 철강소들이 전기 고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특수재를 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특수재 거의 못 만들어요. 대부분 특수재는 수입을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지금 만드는 건 범용재인데 이게 지금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기 고로를 쓰는 게 아니고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그 떼어가지고 이렇게 고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철광석에는 산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C를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CO2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산업의 한 40%가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예요. 하면은 유럽부터 시작해서 그 차액만큼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질 건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수소환원 제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환원 제철은 뭐냐면은 탄소가 붙어 있는 거를 C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H를 넣어서 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죠.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지금처럼. 그런데 수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가볍기 때문에 큰 용광로를 해가지고 하는 철강 제철에서 가능하냐라는 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그 탄소 중립을 만족하려면은 이 수소가 그린 수소여야 돼요. 이 그린 수소는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2050 탄소 중립 계획에도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80%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액화시켜서 가지고 와서 다시 풀어서 그래서 포스코에서 하이렉스라고 하는 수소환원 제철을 한다는 게 목표예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어디서 수입할 거냐? 호주나 사우디에서 수입해요. 호주나 사우디에서 수소환원 제철소를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어느 거를 따져보더라도 저는 포스코가 서바이브 하기 어렵다. 과거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왔고 그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런 산업군이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산업 전환을 해야 되죠. 산업 전환. 우리가 중국에게 대체되기 시작하는 사양 산업들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서바이브하기 어려운 산업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산업들에 묶여 있는 자본과 인력들이 새로운 것으로 가도록 해주는 그런 출구를 열어주는 게 산업 전환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상품을 고도화시켜야 돼요. 중간재 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거의 전속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단가 우려측이 일어나죠. 거기에다 기술 탈취 일어나니까 중간재 산업이 발전을 못해요. 우리가 유니콘들이 꽤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유니콘 나오는 분야는 다 B2C예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러니까 B2B 중간재 산업에서는 유니콘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한 40%, 30-40%밖에 안 돼요. GDP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유니콘의 반 이상이 B2B예요. 그러니까 B2B에서 얼마나 혁신이 막혀 있느냐. 그러니까 혁신이 되려면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속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도전할 기업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 탈취 당하니까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 전속계약 관계를 깨줄 수 있는, 그러려면은 우리 재벌들 경제력 집중 상태에서 조그만 자본으로 계열사 자꾸 늘려서 거의 우리 4대 재벌, 10대 재벌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자 단계 같은 규제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중간재 산업의 전속계약 관계가 풀리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풀리고 났을 때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전기료 같은 것도 현실화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그린 산업, 전기를 덜 쓰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산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리백을 못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공장을 더 이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저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우디의 저 네옴시티 2030년까지 뭐 더 라인이라고 해서 170km인가요? 그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은 2.4km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상 날라갔죠, 계획이. 용인 클러스터는 저는 제2의 네옴시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한 300조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전기가 2050년까지 10기가와트를 쓴다고 했어요. 2030년까지 0.4기가와트 계획인데 그거조차 지금 LNG 발전을 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50년 되면 수소 발전을 한다고 그래요. 수소 발전은 가장 비싼 발전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이 있는 계획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 2030년에서 50년, 20년 동안에 대부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반도체 그 글로벌 서프라이망에서 아리백을 안 하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네덜란드 장비업체의 ASLM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아리백을 안 하면 장비를 안 팔겠다 그래요. 그럼 최첨단 장비를 2040년부터는 아리백을 못하는 공장은 살 수가 없어요. 용인에 아리백 계획 전혀 없어요. 전력 공급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2040년에서 50년 동안에 짓겠다는 거를 짓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를 많이 사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일 테크놀로지스 같은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웹서비스 이런 데가 2030년 40년까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아리백을 하거나 또는 50%는 아리백으로 받겠다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 수도 없고 장비도 없게 되는 게 2030년부터 40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게 동남권에 그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 같은 회사들한테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상풍력도 하고 태양광도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PPA로 살 수 있게 하고 전력망도 우리가 그런 분산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런 종합적인 걸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2030년, 40년 가서 너무 늦어요. 대만의 TSMC는 대만에서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어떻게 했냐면은 재생에너지 2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매년 한 2만 기가와트씩 정도를 사겠다 그랬고 대만 해협에 짓고 있는 덴마크계 해상 풍력 발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1만 기가와트 시설을 사겠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대만에 짓는 공장에 태양광 패널들을 다 달아서 발전을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30년까지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의 60%가 재생에너지를 쓰고 2040년까지 대만의 TSMC 공장 아리백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력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그런 종합적인 글로벌하게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고 국내에서 아리백을 어떻게 할 건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최첨단 공장은 미국에서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는 사실 산업 공동화 일어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믹스하고 녹색 산업 정책이라는 거 믹스를 통해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한국에서 유치하게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산업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 개혁을 하는 거, 경제력 집중 완화시키는 게 핵심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점, 그래 되면 너무 늦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말 중요한 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논의가 안 되고 뭐 가계부채가 어쩌다는 물가가 어쩌다는 이런 이야기 그거 중요 안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민생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앞에 닥치는 것만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버려뒀다가 정말 닥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 그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겨우 이야기한 게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일어나는 거 30년 동안 분석을 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결과에 의하면 85%가 결혼을 안 해서라는 거예요. 15%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적게 낳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착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KDI 같은 데서 서웨이 하면은 경쟁이 너무 세서 이렇게 나와요. 왜 경쟁이 너무 세다고 젊은 사람들이 느끼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구조에서 와요. 조기퇴직 당하고 그다음에 자영업 가서 노인빈곤 빠지는 거 빤히 보이니 전문직,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대기업 이런 데만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세죠. 취업이 늦어지죠. 결혼하는 거 35세쯤 돼요. 그때쯤 돼서 맞벌이를 원해요. 교육비 비싸죠. 주거비 비싸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때 커리어 있는 여자분들이 결혼할 생각 안 하는 분이 많아져요. 내가 굳이 왜?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걸 바꿔주는 문제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제 구조를 바꿔주는 문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경제 구조에서 사실 크게 나오는 거고, 이 경제 구조를 지금 내버려 뒀으면 이제 사회 문제는 더 악화될, 정말 비셔스 사이클에 들어가는,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상황들이 벌쳐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이슈를 만들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언론들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젊은 세대가 결국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고,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산업 재편이라든지 경제 구조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런 젊은 이들에게 희망과 어떤 기회를 좀 주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다면 뭐가 사실 있을까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혁을 해야죠. 개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렵다라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때를 놓친 건 아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생애 라이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런 신뢰감, 정책적인 신뢰를 줄 수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희망이 생기죠. 사실 한국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비즈니스 하시는 한 30, 40대 분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민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각자 도생을 생각해요. 제가 사회를 바꾸는 건 너무 바꿔 힘드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민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미국에 그렇게 그냥 이민 가면 하층민이라고. 그리고 본국이 뭐 어려우면은 더 대접 못 받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인식이나 태도도 훨씬 옛날보다 나쁘다고. 우리 사회가 나빠지지 않도록 연대해서 바꿀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해요. 젊은 분들이 각자 도생 생각하고 그냥 연대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성세대 잘못이 큽니다만 그렇지만 젊은 세대도 그렇다면 스스로가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서 같이 하고 그러면 이룰 수 있다는 거 참여를 해야죠. 사실은 뭐 노인 빈곤이나 젊은이 문제가 아주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눈에 띄는 물가 무슨 거시적인 문제 그런 거 튀는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정치인들은 민생이라고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근본적이고 미래 세대의 정말 민생이 될 문제들 같은 거는 지금 제대로 안 다루고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부국강병할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 현재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평가 좀 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쭉 너무 좋았다가 지금 특히 이제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 부동산이 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이자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공급층 요인에서 얼만큼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 역할이 크죠. 사실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가서 특히 대도시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은 이상하게만큼
잘 안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확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금리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 2008년 이후 있었던 저금리 같은 그런 시대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사실 비정상적인 저금리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게 부동산이 상승 요인들이 한 10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거 오긴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 전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이 무대응으로 가면은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동남권 울산부터 여수까지 우리 산단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러스트 벨트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같이 가면 러스트 벨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게 뭐냐면은 인구 감소와 부동산 폭락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네,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산업 재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 전환이 안 되면 산업 공동화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동남권은 부동산 직격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전반적인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한 10년, 20년 볼 때 그다지 올라갈 요인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나빠질 요인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적인 요인에서 보면은 앞으로 한 3, 4년 안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PF 대출 문제 때문에 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이 위축된 측면 때문에 중기적인 측면 한 3년, 4년 그때쯤 되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공급도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따라가고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 개선이 안 되면은 부동산이 과거에 우리가 경제 개발기 이후에 지금까지 누렸던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도 거의 이제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집값 굉장히 뭐 양극화가 좀 심한 단계인데 집값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정책 개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부동산 이 사이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장기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더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들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앞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사실 적정한 집값이라는 게 더 예측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양극화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강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 그렇지 않은 수도권, 지역, 지방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트렌드를 생각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1970년대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 주기적으로 달러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외환 위기가 오면서 페소가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조금 살아났다 또 망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경제 위기가 반복될 때 집값들 직격탄을 받죠. 근데 보면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촌에 있는 아파트 값들은 가장 늦게 떨어져요. 가장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가장 빨리 올라가고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일부 우리 말하면 강남에 해당하는 그런 알짜배기 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건 뭘 또 반영하냐 하면은 경제 위기 같은 게 반복되면은 소득이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져요. 경제 위기가 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흔히들 하는데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면 다 망하지 않고요. 중산층부터 취약계층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위기라는 것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이 양극화는 다시 부동산 양극화 더 심화시키는 그리고 또 자산 가치 때문에 오는 양극화가 비쇼 사이클, 악순환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이자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근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더 크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정책들이나 근거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은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비관적인 게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비관적인 것들이 너무나 비관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굉장한 위기를 정말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들도 떨어지고 양극화도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1970년도 이제 박정희 강남권 개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파이가 점점점 커졌었던 것 같아요. 경제 발전이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강남 부동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그 경제 발전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몰리면서 또 돈을 버는 투기적인 수요들이 일어났고, 그런 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 부동산에서 오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죠. 사실 제가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왜 불로소득이냐, 그거 아파트 살려고 얼마나 발품도 팔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제 불로라고 말씀을 드린 건 노력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동이 아니고 그런 생산적인 활동 아닌 데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세금은 근로소득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은 열심히 인적 자본을 축적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되죠.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 주식 좋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쪽으로 몰리죠. 그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렇게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제도가 사회 정체의 정합성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적 자본에 대한 축적을 하는데 페널티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을 쓰려고 할 때 동일한 시간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면서 수익이 생길 거고, 세후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주식 단타 쳐서 돈 버는 게 있고, 부동산 해서 돈 버는 게 있죠. 지금은 보면은 부동산 잘 사는 게 제일 수익 커요. 그 다음에 주식 단타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돈이 안 돼요. 그러면 관심들이 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스스로 갉아먹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줘야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거라는 게 정말 거기에서 오는 서비스, 주거 서비스에서 만족감이 주거의 가치로 반영이 되는 정상적인 시장이 생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정말 세제 측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파트 공화국이다 뭐 이런 말도 많고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좁은 땅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주거 유형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이런 주거 상품이 좀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에 사는 걸 또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아파트라는 게 일단은 주거 환경적인 측면도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들 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강남을 바라보고 정책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강남 아파트들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초과 이득에 대해서 초과 이득은 국가가 환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 공헌이 없는 전형적인 지대거든요. 지대는 사회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고 공정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권 아파트 같이 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갑자기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되고 하는 일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그래서 부동산 초과이득세 같은 걸 하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해서 뭐 매매 같은 게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부동산을 최종에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 유예를 해주는 제도 같은 걸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강남 아파트 문제는 사실 그런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시키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이제 자가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수요라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까지는 왜 전세를 껴서
집을 사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돈을 모아서 옮겨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전세 제도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왜냐면 전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가치가 뛸 거라는 예상 때문인데 그 예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전세 제도가 생기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러면 중산층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다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뭐로 메꿔줘야 되느냐? 모기지 제도를 우리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기지 제도 도입한다면 금융 불안전성의 위험을 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주거 문제 때문에 모기지 제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산층 문제는 자가 소유를 도와주고 어느 정도 다운페이 할 수 있으면은 모기지를 활용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공급 정책은 사실은 중산층이라든지 강남 같은 상류층에 대한 부분들, 이건 다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자는 거고요. 정부가 정말 개입해야 되는 공급은 뭐냐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소득이라든지 생편에 맞게끔만 렌트를 내고도 살 수 있게 정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들이 있어야만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주거의 문제, 애를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문제, 그다음 내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확실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도 낳고 가정을 꾸미고 할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부동산 정책, 지금처럼 강남 집값을 잡고 이런 식의 정책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 집값은, 그리고 중산층들 집값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단지 초과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둔다. 그리고 중산층들은 전세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목돈 조금 모으면 집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런 식의 정책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던 빌라와 오피스텔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급은 그러면 선호하는 아파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거는 그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빌라든지 이런 데 지금 가치도 떨어지고 뭐 전세 사기 문제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정부가 과감하게 좀 사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뭐 빌라 형태가 아니라도 좋고요. 그걸 다시 이제 소형 아파트로 만든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 정책을 하는 계기로 삼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엑시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 뭐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제 은퇴와 관련된 어떤 불안을 또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향후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혹시 교수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이제 얼마나 팔까라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집을 팔고 그러면은 그 차익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그걸로 살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봐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유동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연금이나 노인빈곤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집만 있고 소득은 없는 은퇴 계층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모기지 제도 같은 거 그래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모기지 제도도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한 소득 또는 이제 자산 가치 이하만 하고 있는데, 혜택은 줄이더라도 저는 이걸 원하시는 분한테도 확대할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체이기도 하고요. 평생 본인이 살았던 집에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팔고 나가야 되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충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았던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은 영모기지 제도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혜택은 줄이더라도 고급 주택에 대해서까지 좀 더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에는 노인 빈곤, 이제 고령화, 저출산,
결국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수요를 늘리는 이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이런 이슈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화 방안이 좀 존재할까요? 글쎄, 재정 수요는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세금을 더 걷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세금을 안 걷고 하는 말이 무슨 경제를 성장시켜서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나. 이번에 그 바이든이 2022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 수익을 올려서 재정 흑자를 내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업들한테 우리보단 덜한데 보조금이라든지 뭐 세액 공제 이런 거 많이 해주거든요. 이번에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칩스 액트 이런 것들 보면은 혜택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적인 법인세율을 미니멈을 15%로 정해버렸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정말 이익을 엄청 내면서도 세금을 정말 안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최소한 15%는 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수입 부분이에요. 그런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과 거기에 상응하는 사실상의 증세들을 필요로 하다. 그래야만 사실 경제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면은 지출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도 더 나빠지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재정정책도 쓸 수 없고, 금융정책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일본 국가부채 굉장히 좋았어요, 수준이. 그러다가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국가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뭐 문제다라는 이런 의견도 많아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세요. 국민연금 지금 많이 받아서 200몇십만 원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1층이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인데 소셜 시큐리티로 노후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직장에서 받는 기업 퇴직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기업 퇴직연금이 합쳐져서 자기 사실 그 소득 대체 몇 프로까지 되는 거죠. 요즘은 조금 더 미국도 나빠졌는데 제가 교수 생활했을 때 퇴직하는 교수님들이 한 70에 보통 퇴직을 해요.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가는데 70쯤 돼서 퇴직하는 이유가 70보다 더 일하면 손해를 봐요, 경제적으로. 그때 퇴직하는 게 연금을 제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때 연금이 자기 퇴직할 때 월급만큼 받아요. 100%를 받아요. 그게 다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 퇴직연금을 받는, 거기에 해당하는 걸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연금과 기업 퇴직연금 합친 거거든요.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기업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사실상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들이 연금이 좋다고 하고 연금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그래야만 사실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실은 뭐냐면은 50의 화이트 칼라들이 쫓겨나요. 기업 연금을 퇴직금으로 사실상 받아버리죠. 그리고서는 자영업하고 망하고 노인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이 노인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재정으로 사실상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말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없어요. 그런 말. 복지 사회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로 재정을 계속 지금 쓰고 있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이 노인 빈곤을 없애려고 하면 사실은 기업연금 같은 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이유가 일찍 취업해서 근속을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구조 개혁을 해야만 기업 퇴직연금 같은 아이디어들이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할 때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구조개혁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한다고 해도 효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국민연금만 거의 의존을 하는데 보장성을 더 유지하거나 하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살게 더 오래 가거나 이걸 골라라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지금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보장성이기 때문에 이걸 보장을 해주는 모수교하고 선택을 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이 연금에 들어가고 더하기 제일 중요한 게 기업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래 세대에 뭐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보험료 올리고 보장성은 유지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정말 그렇게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은 재정 투입을 하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건 적립식 그 사적연금이 아니에요. 이건 공적연금이고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뭐라고 하냐면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건 소득 재분배 역할을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성립된 것보다 더 땡겨서 써서 지금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땡겨서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재정 투입을 해야 될 걸 재정 투입을 안 하고 미래 세대의 적립금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은 지금 세금을 투입하자고요. 정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세금이 일정한 부분 지금 건강보험 들어가고 있어요. 그 들어가는 것들을 서두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 미래 세대에게 부담도 안 주고 국민연금으로만 노후가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보장성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 말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걸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기업퇴직연금이라는 정상적인 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지금 경제 구조에서 불가능한데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식의 이런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혹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뭐 한마디 좀 조언 좀 해주실 거 한번. 그래서 우리도 사실 부동산이 자산이 제일 크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폭락을 하거나 떨어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내야 될 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저한테도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국 경제가 나빠져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상황은 막는 게 그것도 공익에 도움이 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당장에 이렇게 싸게 팔고 사고 그런 매매 기회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정말 위기를 맞거나 정말 나빠지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 폭락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내 자산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10년, 20년 이후에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경제학자 박상인 교수님을 모시고요. 한국 경제의 현 주소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